학생 여러분, 두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학생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안 되는데 회사를 취직한다든지 그 다음에 학교에서 계속 연구를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러면은 종업원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종업원이 한 발명을 직무발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무발명 관련 사항과 특허권 이전 관련 이제 특허 명세서 작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무발명. 직무발명 사례 중에 가장 큰 금액이 이제 법원에서 결정된 게 일본의 청색 LED를 발명한 일본의 나카무라 교수가 이제 발명한 청색 LED 관련 사건입니다. 그래서 본 발명은 일본의 나카무라 교수와 니치야 화학, 그러니까 청색 LED를 이제 최초로 발명한 니치야 화학 간의 직무 발명 관련 소송에 있어서 일본 1심 법원은 니치야 화학이 나카무라 교수에게 2200억 원을 지급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2심에서 이 금액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직무 발명에 대한 보상으로서 이제 가장 큰 금액으로 소송에서 이제 판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를 취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학에서 계속 발명을 연구를 했을 경우에 관련되는 이제 발명들이 다 직무 발명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직무 발명은 우리 연구자들이 반드시 알고 이제 우리가 대응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무 발명은 발명진흥법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발명진흥법 직무 발명 정의에 의하면은 종업원이 발명한 것이, 그러니까 교수님도 마찬가지, 교수님도 대학의 종업원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종업원이 발명한 것이 그 성질상 업무 범위에 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기계공학의 중에 유체역학을 나는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컴퓨터 관련 발명을 했다. 그러면 직무 발명에, 그러니까 직무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유체역학을 연구를 하고 있지, 이제 뭐 바이오나 뭐 컴퓨터 관련 연구를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나 컴퓨터 관련 발명을 하게 되면 그거는 직무 발명이 아니고 자유 발명입니다. 그거는 자기 거고. 그래서 만약에 유체역학 연구실에서 뭐 이제 발명을 한 게 이제 특허 권리화가 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직무 발명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여튼 성질상 이제 사용자라는 게 회사적으로 회사나 학교, 국가, 법인 이런 업무 범위에 속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직무 발명을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요런 것 같은 경우는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 판례들이, 그러니까 분쟁이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A라는 회사에서 엘리베이터를 연구를 했는데 동종 업계에 보통 그 이동을 많이 하거든요, 연구원들이. 그러면 B라는 엘리베이터 업체에 가서 A라는 업체에서 연구한 결과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연구를 했으니까 잘 알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 B라는 회사에서 A라는 회사에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B라는 회사에서 발명을 완성을 했다. 그러면은 그 발명이 그러면은 A 회사의 건지 B 회사 건지 애매한 경우가 많겠죠, 그죠? 실질적으로 애매한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되는 경우는 이제 분쟁을 하겠죠, 그죠? 우리 거다. A라는 회사에서는 종업원이 같지만, 우리 회사에서 연구한 걸 B 회사로 가져가가지고
발명을 완성한 거다. A 회사 권리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을 거고, B는 또 자기들이 완성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현재 또는 과거 직무에 속하는 발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 그런 연구를 했다 하더라도 직무 과거에 했으면 A라는 회사가 과거에 근무한 회사 같으면 A라는 회사에서 그때 발명을 해가지고 B 회사에서 완성한 게 아니고 A 회사 그대로 같으면은 이 특허는 B 회사에서 냈다 하더라도 A 회사 특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쟁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연구원들이 회사에서 막 연구하다가 아이디어가 돈이 될 것 같거든요. 그 연구 결과를, 그러니까 서류는 안 가져가더라도 자기는 알 거거든요. 그 내용을 알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똑같은 연구 내용을 가지고 밖에 나와서 이제 창업을 해서 이제 그,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이제 제품화했을 때 또 다툼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판례는 그런 분쟁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판례는 어떻게 정립이 되어 있느냐 하면 그 발명의 완성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발명의 완성을 실질적으로 어디에서 했느냐, 어디에서 실질적으로 뭐 상식에 가까운 판례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발명의 완성을 실질적으로 A 회사에서 해놓고, 그러니까 야 이분이 이 연구원이 그러니까 A에서 완성을 했으면 A에서 해서 그 직무 발명을 해서 특허 출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A 회사에서 안 하고 그냥 퇴직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그거하고 똑같은 걸 이제 사업화를 해서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판례는, 그래서 요즘은 막 그 연구원들이 연구일지도 적고 이제 수시로 이제 뭐 물론 연구 결과에 대한 이제 비밀 보장이나 이런 것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연구일지나 이런 뭐 보고서 형태로 계속 보고를 하게 되면 회사의 근거 서류들이 다 남게 되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회사에서 그런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이다. 과거에 이전에 뭐 학교에 있었다든지 회사에 있었다든지 그때 발명을 완성했을 것 같으면 이전 회사 거라는 거죠. 이 특허는. 그래서 직무 발명 관련해서 이런 분쟁들도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판례는 실질적으로 그, 그, 그 발명을 완성을 어디서 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 어떤 직무 발명 소유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는 뭐 이제 대학 교수뿐만 아니고 이제 뭐 그러면 이제 대학원생들하고 또 교수하고 관계 이런 것도 또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게 돈이 안 되면은 대부분 100%가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이게 이제 대학원생하고 그다음에 대학 교수님들하고 이 돈이 되는 경우는 뭐 돈을 많이 버는 경우는 교수님이 그냥 학생들한테 보상을 좀 해주면 뭐 그런 문제가 없을 건데 보상을 안 해주고 그냥 100억 받았는데 100억 자기만 숨기고 석박사 학생들한테는 보상을 안 해주고 막 이러면 이제 석박사 학생들이 좀 문제를 이렇게 제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판례들도 많고 하여튼 대학 교수 연구원들도 석박사과정 학생들도 대학 소속 연구원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님들이 어떤 연구 아이템에 대해서 뭐 알고리즘이나 방법에 대해서 자꾸 코멘트를 해주고 아이디어를 줘가지고 발명이 완성되는 게 일반적이고 그러면은 100% 교수님만 했느냐, 구체적으로 또 뭐 알고리즘 짜고 뭐 시험 방법 정하고 이런 것들은 석박사과정 학생들도 많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떤 뭐 정량화가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해지겠지만은 일단 석박사 과정 학생들도 대학 교수님의 지도 교수님의 어떤 지도설 하에서 뭐 이렇게
연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석박사과정 학생들도 직무 발명의 종업원으로 이렇게 보는 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무 발명은 그러면 왜 이렇게 보상을 좀 해주도록 되어 있느냐?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와 사회의 어떤 기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걸 그냥 회사 사장만 다 돈 벌어가지 말고 종업원들한테 보상을 해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업원들이 없었으면 회사가 돌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회사만 다 가져가지 말고 발명이나 회사 발전에 기여한 직원들한테 보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상을 해주면 종업원들은 더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아이디어도 내고 해가지고 그러면 또 이제 회사는 발전하게 되고 또 사장은 또 종업원들한테 또 보상을 해주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상생 발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상생 발전을 회사가 계속 발전하게 되면 또 그게 국가 사회에 기여하게 되는 거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거고 궁극적인 법의 목적이나 취지는 그겁니다. 상생 발전을 해서 종업원과 사용자가 수익도 서로 쉐어를 하고 회사 발전을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자는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직무 발명이라든지 직무 발명 관련 보상 규정을 발명진흥법에서 이렇게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안 해주면 우리 그 소송 제기하시면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가 최근에는 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부분 우리 학생분들이 대기업 취직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사실은 요즘은 삼성 LG가 굉장히 이제 보상에 대해서 적극적이거든요. 스마트폰 관련 기술을 내가지고 스마트폰 삼성 같은 경우는 돈 엄청 벌었겠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스마트폰 관련 기술을 발명한 연구원들한테는 보상을 안 해준 사례도 있고, 또 해주더라도 아주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이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제가 아시는 분도 뭐 스마트폰 관련 이제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그 특허권이 하필 이제 뭐 외국 회사에 팔렸는 거예요, 그 특허가. 그러면은 그거는 진짜 못 속이거든요, 회사에서. 만약에 이건 100억 주고 100억의 특허권이 팔렸다. 그러면 그 연구원이 만약에 3명이다 그러면 한 3명 정도의 우리 판례에 의하면 한 5% 정도는 보상해줘야 되거든요. 한 5억 정도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회사가 안 해줬잖아요, 이제. 안 해줬으니까 이제. 이 발명진흥법에 나온 거니까 이거는 민법 사항도 아니에요. 발명진흥법 보상해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보상을 안 해주면 안 돼요. 안 되고, 회사에 뭐 규정이 없어도 법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법이. 그래서 그냥 법원에 소제기하면 돼요. 소제기해가지고 내하시는 분도 LG에 근무하다가 지금 소송이 지금 LG하고 이제 직무발명 보상 관련해서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 이게 딱 팔렸기 때문에 100억에 딱 팔렸잖아요. 그러면 한 5억 정도는 연구원들한테 보상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 5억 정도는 보상해줘야 되는데 이제 LG가 알아서 그냥 팔렸으니까 뭐 몇천만 원 줬으면은 이분들이 소송 제기 안 했을 텐데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LG가 나중에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르게 참 결정되겠지만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 취직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또 연구를 하더라도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 발명이 이게 누구한테 뭐 이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게 아니고 뭐 사장한테 골치 아프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서로 상생 발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원들도 이걸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요구를 해야 그래야 공대 기피 현상도 없어지고 공대에 우수한 학생들이 가야 우리 국가가 이렇게 응?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 선진국이 될 수가 있지. 공대 출신이 아니면 누가 이게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취직을 당장 뭐 사업을 하시진 않을 테니까 취직을 하시더라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구도 열심히 하면서 보상도 많이 받고 응? 많은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좀 오래된 사례이긴 한데 1억 정도 이렇게 삼성전자 1억 받은 거 포항 공대 교수에게 뭐 이제 3,600만 원 받은 이거는 좀 오래된 데이터라서 그다음 공무원도 임목적 육종연구소에 이제 1억 2천만 원 이렇게 구성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식물 발명에 대한 보상은 다 해주도록 모든 절차상은 다 해주도록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출원할 때 출원 보상, 등록 보상, 또 실시하면 실시 보상, 처분은 파는 거죠, 그죠? 팔던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처분 보상, 출원 유보, 심지어 출원 발명을 했는데 회사가 출원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출원 안 하면은 안 하는 거에 대한 보상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어 보상, 침해가 다른 삼성이 개발했는데 LG가 침해했다. 우리 특허 때문에 침해했으니까 LG가 못하잖아요. 그런 보상까지 이렇게 하도록 보상금 지급 사례인데 이거는 좀 오래된 거라서 이거보다 훨씬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출원 한 건에 거의 100만원 정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여태까지 쭉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학생들이 좀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이전 금액 산정 방법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다 이제 공학, 이공학을 하니까 그럼 우리가 직접 사업할 수도 있고 또 뭐 삼성이나 뭐 LG 같은 뭐 현대 같은 이런 회사에 근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이나 이런 데서 또 석박사과정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아이디어가 생겼으면 이걸 직접 우리가 창업을 할 수도 있죠. 그죠? 우리가 창업을 해서 어, 직접 사업을 한번 수행을 해보는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창업은 하지 말자. 창업을 뭐 내가 직접 이렇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창업은 하지 말고 아니 우리가 그냥 그 우리가 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를 권리화해서 팔면 되잖아요. 사업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업 잘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공학을 해도 안철수 같이 뭐 이런 사업적인 감각이 있다고 응? 그다음 빌 게이츠 같이 뭐 어떤 사업적인 감각이 있는 공학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또 공학 본인의 아이디어를 낸 본인보다 더 사업 잘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사업을 대신해가지고 돈을 벌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러면은 이게 특허 제도가 좋은 게 이게 내 아이디어가 20년 동안 보호하거든요. 1, 2년 뭐 이렇게 하고 어? 그냥 끝나는 게 20년 동안이니까 20년 동안 1년에 뭐 10억씩만 받아도 20년 받으면 200억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내가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빨리 그 권리화를 해서 적당하게 포장을 해서 팔면 된다는 거지, 팔면. 그게 이제 기술 이전, 그걸 이제 기술 이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교수님들은 이제 그런 이전을 활성화하고 있죠. 꼭 뭐 교수님들 같은 아주 학문적인 깊이가 있는 기술도 돈을 잘 벌 수 있지만 생활 아이디어가 가까운 그런 아이디어도 돈을 벌 수가 있고 돈 버는 거는 좀 또 다른 면이죠. 그 다음에 뭐 또 비즈니스 메소드라고 영업 방법
뭐 쇼핑몰 온라인 뭐 운영 방법 이런 영업 방법 발명도 얼마든지 이제 뭐 대학생 수준에서 아주 학문적인 깊이가 없다 하더라도 발명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온라인 쇼핑몰 이런 게 더 돈 많이 걸지 않습니까? 카카오나 이런 그런 핵심 기술이 있을 것 같지만 무슨 어디 온라인 쇼핑몰이 뭐 핵심 기술이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뭐 많이 들어가가지고 프로그램적으로 다 구현한 거지만 그런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어떤 소비자의 수요자의 니즈를 잘 파악을 해서 이제 그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의 어떤 그런 어떤 방식이라든지 서로 브레인스토밍으로 해서 젊은 신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토론을 해서 어떻게 하면 소유자한테 이렇게 감동을 시켜서 우리 비즈니스가 이렇게 마케팅하고 연결될 건지 뭐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핵심 알고리즘이 아니더라도 그거는 비즈니스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들을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직접 사업을 수행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고 사업 전문가한테 우리가 특허권을 팔아서 이제 로얄티를 받든지 아니면은 뭐 수수료를 받든지 일단 우리가 팔아서 우리가 이득을 취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허권에 이제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특허권을 내가 아이디어를 발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특허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물론 이제 뭐 주관적으로 둘이 뭐 이렇게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서 엉방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해가지고 계약 자유 원칙에 의해서 특정한 금액으로 이렇게 사고 팔면은 국가 단열을 못 하거든요. 계약은 자유 원칙, 민법에 보면 계약 자유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은 어떤 양 당사자의 자유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렇지만은 이 기술이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이거는 산정할 이제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특허권이 아이디어가 주어지면 이 특허가 얼마나 되는지, 이 가치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정하는 방법이 최근에 이제 국가에서도 이게 이제 뭐 옛날 이제 금융을 하면 안 되니까 IP 금융, 뭐 기술 금융이라 해가지고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드라이브 하고 있고 그래서 특허 가치 평가는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을 평가합니다. 기술이 얼마나 없느냐, 이게 사업성, 돈이 되느냐, 그 다음 시장성은 이게 이 시장이 얼마나 크게 이제 성장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걸 관점으로 해서 이제 미래 수익성을 평가하는 수익 접근법, 앞으로 돈을 이 발명 아이디어가 얼마나 돈을 벌 거다, 그러니까 수익 접근법, 그러니까 그걸 이제 수익을 얼마 낼 거나 이런 걸 이제 관점으로 하는 수익 접근법. 그 다음에 시장의 거래 행태. 그러니까 시장이 어떻게 이제 이게 이제 스마트폰이 시장에서 새로운 기술이 안 나오고 어떻게 접근이 돼서 계속 영속할 수 있는 건지, 스마트폰보다 더 좋은 기술이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시장 접근법으로 봐서 새로운 대체 기술이 언제 출현할 것인지 이런 걸 이제 시장 동향이나 시장 상황을 중심으로 하는 시장 접근법. 그 다음에 비용 접근법은 이제 요 세 가지 이제 특허 가치 평가 금액 중에 가장 이게 산정하기도 수월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비용. 그러니까 이 기술 개발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다. 뭐 R&D 할 때 뭐 시제품 제작 몇 번 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지금까지 쭉 들어간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걸 쭉 더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20억인지 30억인지 이렇게 이제 정해서 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특허권을 이제 가지게 되면 이런 가치 평가 기법에서 기술신용보존기금이라든 관련 정부기관에서도 이런 가치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자한테 이 기술 가치를 평가해서 이 가치가 10억이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 이게 건저당권 설정하고 이제 대출해 주듯이 특허권에는 이제 설정하는 걸 질권이라고 하거든요. 특허권에 질권을 설정을 하고 이제 뭐 만약에 특허권이 10억이 나왔다 그러면 가치가 10억이 나왔다 그러면 그 중에 뭐 10억 범위 내에서 뭐 8억을 뭐 대출을 해준다든지 뭐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특허권을 회수해가는 뭐 그런 방법을 이제 기술금융, IP금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기관 은행에서도 그걸 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는 위험 부담이 크고 해서 실제로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국가기관인 뭐 기술신용보전기금이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데서는 기술금융, IP금융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내가 잠깐만 좀 소개를 하고 이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지금 졸업을 하고 앞으로 이제 특허 관련 거 하고 이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항상 특허하고 같이 해야 되거든요. 연구도 그렇고 기업 경영도 그렇고 그래서 특허 그러면은 우리가 특허 출원을 하고 권리화를 시키는데 특허 출원이나 이런 어떻게 하면 그 권리화를 잘 시킬 수 있는 건지 응? 그게 중요하고 물론 이제 그게 변리사 영역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특허 사무소나 변리사에서 이렇게 특허 명세서를 적어 오면 그럼 우리가 연구자들이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내가 발명한 게 제대로 권리화가 돼가 있는 건지 이 권리화 제대로 못 시켜주면 100이라는 발명을 했는데 100만큼 권리화를 해줘야 되는데 뭐 50밖에 못했다든지 80밖에 못했다 이럴 수 있거든요. 그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연구원들도 이 특허 명세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검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허 명세서는 이제 뭐 특허 출원 결정 방법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읽어보시고 특허 명세서가 좀 이렇게 생겼거든요. 특허 명세서 여기 보면은 출원 서류 뭐 이렇게 밑에가 있고 그래서 이제 특허 청구 범위가 이 권리 범위거든요. 요거만 이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구 범위 작성 방법은 만약에 이게 샤프 펜실이죠. 그죠? 샤프 펜실인데 이 샤프 펜실이 잉크 아니 볼펜이네. 볼펜이네. 그래서 잉커부 그 다음에 바디부 그 다음에 누런 버튼 클리프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잉크로서 역할을 하려면 누런 버튼하고 클립은 없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누런 버튼 없이 그냥 잉크부하고 바디부만 있어도 쓸 수 있거든요. 쓸 수는 있잖아요. 그 다음에 클리프하고 누런 버튼은 우리가 뭐 클리프가 아니고 여기는 러킹부 그 다음에 뭐 이게 누런 버튼에 위에서 누르는 게 옆에서 뭐 이렇게 눌러 수도 있고 다양하게 클리프하고 누런 버튼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이게 잉크를 최초로 발명했다 그러면 볼펜에 쓰려고 잉크하고 바디만 있으면 적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독립한 1항이 이렇게 보면
A 플러스 B만 돼 있다니까. A 플러스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1항부터 독립항부터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해버리면 이 원천 발명 바디브하고 잉커브가 되어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우리 발명을 보호를 못 받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볼펜이 개량이 될 건데 바디브하고 잉커브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바디브하고 잉커브하고 A하고 B하고 있는 게 이게 들어가 있으면 이게 등록이 되면 그 뒤로 개량되는 건 전부 다 우리가 로얄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컬컴이 CDMA 알고리즘을 계속 20년 동안 계속 받은 이유가 그 퀄컴의 CDMA 알고리즘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 스마트폰이 무선 통신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년 동안 퀄컴사가 엄청난 로얄티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독립항을 A 플러스 B에만 놔둬야지, 이? 여기 클리프하고 넣으면 클리프가 안 넣고 이게 볼펜이 구성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디브하고 잉크부가 없으면 볼펜이 안 돌아가거든. 안 써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 일단은, 그, 바디브하고 잉크부를 분리화를 해야 된다. 우리가 원천부터 이게 우리 공학에서도 퍼지 알고리즘이다. 퍼지 알고리즘만 해서, 어? 이게 독립항을 잡아놔야 돼. 퍼지 알고리즘에다가 뭐 엘리베이터 제어부하고 막 다 넣어가지고 그러면 퍼지 알고리즘 들어간 그 권리는 다른 데 쓰면은 우리가 이 로얄티를 못 받거든요. 심해 소송을 제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게 특허를 알아야 된다. 어느 정도는. 그래야 내 권리를 변리사가 제대로 해가지고 보호받는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제대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시간이 다 돼서 일단은 제가 그 잠깐 좀 제가 한 가지만 제 연락처만 제가 좀 적어드리고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적어드릴게요. 요거 잘 보이시죠? 그죠? 제 스마트폰 번호하고, 그 다음에 제 메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연락하시고, 저희들은, 최근에 저희들도 이제 여러 가지 업무들을 심판 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 업무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제일 크게 이제 저희들 중요하게 생각 업무 중에 하나가 이 스타트업을 이제 세계적인 기업으로 이렇게 성장시키는 스타트업 육성 쪽에 이제 저희들 업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학생들이나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희들 사실 뭐 특허 관련 수수료도 어느 정도 검증을 해서 수수료 관련 비용도 받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벤처 캐피탈의 어떤 창업 투자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가 잘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전문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배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만약 혹시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근본적으로는 특허 관련 비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검증된 기술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출원하고 건립하는 전혀 비용을 받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그 회사가 성장하고 나서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뭐 조금 이제 우리가 지분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하고, 그래서 특허 전략을 잘 세우면은 우리 사업도 성공하지만 이걸 굉장히 이제 적정한 가격에 유리한 조건으로 이 기술을 팔 수도 있습니다.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항상 문호가 열려 있고, 어떤 창업자든 학생 아이디어든 사소한 아이디어라도 성심성의껏 그, 상담해드리고 지원해드릴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지금 비약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스타트업들이, 이 젊은이들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이 부가가치를 높여야 되거든요. 그밖에 우리가 선진국 진입할 수 있는 동력을 찾을 수 있는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같이 이제 성장하면서 많은 수익을 얻어서 국가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부족하지만 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하여튼 어떤 뭐 문의사항도 다 가능하니까 수시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훈 변리사였습니다.